안녕하십니까. 심리대 LBC 소장 임철웅입니다. 오늘 이제 피해 게임 마지막 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이 마지막 회에 등장한 게임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비해서 할 얘기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방송 분량 자체도 굉장히 적었죠. 보통 한 회차에 두 게임, 그 두 게임이 뭐 2회차에 걸쳐서 한 회에 한 게임만 갖고 다룰 때도 있었는데, 물론 뭐 사람이 많았다고 쳐도 뭐 마지막 회 한 편에 세미파이널 그리고 결승, 그래서 총 4게임을 그냥 한 회 만에 뚝딱 그냥 끝내버렸단 말이에요. 네, 그만큼 제작진도 약간 아씨 그 결말이 너무 매가리가 없는데, 삼국지에서 제갈량 사후의 이야기 같은 느낌이지. 막 마지막 한 권이 막 앞에 있었던 9권짜리 역사만큼. 그래서 마지막 회에 대한 이야기는 짧게 하고, 전반적으로 피해 게임 2를 통해서 무엇을 얻었나, 어떤 것을 좀 봤나, 전체적인 거를 랩업하는 그런 얘기를 좀 마무리 지으면서 함께 들려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좀 준비를 해봤고, 좀 봅시다. 마지막 날 흐린 하늘에 비가 와요. 시청자들 마음 같죠? 마지막 회를 본 마음도 이랬고, 그리고 지금 이걸 촬영하고 있는 바깥에도 비가 오고 있네요. 홍준호 씨는 초반부에 이제 부상을 당하면서 많이 힘들었잖아요. 계속해서 목발을 짚고 다니고. 그래서 아마 이 피해 게임이 원래 피지컬과 뇌지컬을 다 필요로 하는 그런 게임 위주로 구성이 돼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게 상대적으로 야외 게임이 많이 없었던 게 이 홍진호 씨의 부상 때문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좀 들어요. 홍진호 씨 한편은 여러모로 좀 민폐겠구나는 생각, 좀 여러 가지로 좀 생각이 많아졌었겠죠. 그래서 마음이 꺾였다는 표현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수식 로드처럼 머리와 몸을 다 써야 되는, 이제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지금 이 피해 게임이 내세우고 있는 특성이 아니었나. 근데 이제 그런 거에 비해서 게임이 자꾸 비슷한 게 막 자꾸 나오는 걸 보니까 좀 돌려받기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어쨌건 홍준호 씨는 이렇게 오래 가기 힘들겠다 그런 생각했는데 톱5까지 왔다. 오늘 결국 한 명까지 남을 건데 그 한 명이 내가 남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진영 씨도 첫날의 그 긴장감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첫날 입었던 옷을 다시 입었다. 그래서 5명이서 하는 게임은 숫자 경매. 근데 여기에서 이제 한 명을 떨어뜨리고 4명을 남겨가지고 단판으로 해서 올라가거든요. 아니 차라리 여기서 그냥 3명을 떨어뜨리지. 3명을 떨어뜨리고 결승을 3판 2선승 뭐 이렇게 했어도 되지 않았을까. 아니면 차라리 여기서 2명을 떨어뜨리고 3명을 남긴 다음에 뭐 리그전으로 1대1대1 이렇게 해서 3번 게임을 차라리 그렇게 3명이서 해가지고 가장 높은 승점을 받은 사람이 우승을 한다거나, 골득실 이렇게 계산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2명이 나온 상태에서 뭐 뽑는다거나, 이제 그렇게 해서도 더 재밌었을 것 같은데, 왜냐면 이들은 어쨌건 이 마지막까지 생존한 강자들이라고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니까. 피해 게임 자체가 굉장히 비대칭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적재적소에 그 능력을 발휘하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게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승진도 있었고 유리사도 있었던 거 아니야. 그러면 이들이 그렇게 비대칭 능력을 가진 사람들인데 이게 단판 승부로 한 가지 게임으로 승부를 낸다는 거는 약간 피해 게임 취지에 안 맞는 거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건 뭐 홍진호 씨의 부상으로 인한 배려일 수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하승진과 유리사가 맞붙을 때는 뭔가 뇌지컬, 피지컬이 다 쓰일 수 있어야지. 첫 번째 게임처럼 유리사는 조금 더 먼저 풀어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했지만, 하승진은 뭐 힘으로 어떤 부분을 이길 수도 있는 거고, 뭐 넋스는 좀 내가 늦게 풀었지만 달리기로 그걸 넘어설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거고.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것처럼 조금 어떤 능력이 조합돼서 쓰일 수 있는 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게임을 통해서 그런 능력들을 또 좀 균형 있게 발휘할 수 있는, 좀 그렇게 세팅이 돼 있었다면 좋았지 않았을까. 그런 걸 보려면 결승은 단판은 좀 심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심지어 결승 게임조차 돌려막기였잖아. 그게 좀 아쉬운 거지. 어쨌건 숫자 경매 게임을 했는데, 여기서는 뭐 크게 얘기할 것보다 이제 결말 부분에 홍진호의 디테일 얘기가 나오죠. 마지막 부분만 보면 되는데, 물론 중간에도 재밌죠. 근데 이 마지막 부분에 홍진호 씨의 입찰, 그리고 마지막에 덱스 씨의 입찰이 있어요. 분명히 내가 이 카드를 지금 못 먹는 상태예요. 왜냐면 덱스가 나보다 더 가지고 있는 자금이 많으니까. 내가 얼마를 베팅해도 이 사람은 그 이상을 베팅할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이 카드는 저 사람 거란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홍준호 씨는 내 목표는 1등은 추가적인 목표고, 원래 목표는 꼴등하지 말자란 말이에요. 근데 꼴등하지 않는 건 이미 이런 상태예요. 여기에서 홍준호 씨가 올인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 순서 덱스도 올인해? 그럼 나도 올인. 덱스 씨가 저 입찰을 통해서 점수를 먹으면 1등으로 올라가거든요. 점수로는. 덱스 씨도 그래서 올인을 해버려요. 덱스 씨의 성격을 홍준호 씨가 활용을 한 거거든요. 여기에서 그 중요한 룰이, 디테일한 룰이긴 하지만,
돈을 가장 많이 쓴 사람은 1등 할 수 없다는 룰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홍진호는 지금 덱스의 스타일을 알고 있는 거지. 그래서 덱스 씨가 그 카드를 낙찰을 하고 점수가 가장 높아서 1등이라고 덱스 씨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우승자는 홍진호가 됐죠. 다들 의아해합니다. 왜? 다들 잊고 있었어. 자금을 가장 많이 쓴 플레이어는 우승할 수 없다. 그러니까 홍진호 씨는 덱스의 성격을 자기가 파악했다고, 덱스 플레이 스타일을 파악했다고 생각하고 그거를 역이용한 거죠. 그러니까 덱스가 할 건 하고 말 건 말지, 이 전에도 이제 그런 표현을 했던 것처럼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할 때는 확실하게 밀어붙이는, 약간 토끼를 잡을 때도 최선을 다하는 사자의 마음. 물론 사자가 토끼를 잡을 때는 최선을 다해야 돼요. 왜냐면 토끼가 속도가 엄청 빠르거든. 그리고 사자는 웬만하면 토끼를 잘 잡으려고 하질 않아요. 그 노력에 비해서 가성비가 떨어지거든. 토끼는 먹을 게 별로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쨌건 토끼는, 그리고 이 방향 전환 쪽에서 사자보다 훨씬 더 뛰어나기 때문에 사자가 토끼를 잡는다는 건 만만치 않은 일이죠, 원래. 어쨌건 근데 이제 어쨌건 그 말 자체가 주는 그 의미처럼 덱스는 이제 그런 삶의 방식을 추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올인해? 확실하게 나도 나의 이 위력을, 나의 힘을 보여주겠어 하고 올인. 그걸 예상을 한 거죠. 어떻게 보면 홍진호 씨가 걸어볼 만한 최선의 수였지. 이 상황에서는 덱스가 점수상으로 남은 패가 많으니까 1등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점수상으로는. 덱스 씨가 만약 저기에서 돈을 조금만이라도 남겼다면 1등 할 수도 있었겠죠. 원래 이제 1등이 가장 가까운 사람이었지. 올인을 하면서 이제 홍진호에게로 갔죠. 덱스 씨는 그런 점들이 저다운 게 아닌가. 근데 이 세미파이널에서 보여진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덱스 씨와 홍진호 그 사이에서 덱스 씨가 우승하게 되는 결과로 이어진 것 같기도 해요. 물론 홍진호 씨가 룰에 대한 이해가 좀 잘못됐었기도 하지만 덱스 씨가 마지막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을 수 있었고, 그래서 오히려 세미파이널에서의 홍진호 씨의 우승은 홍진호 씨에게 좀 독이 되지 않았나.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오랫동안 여기서 일종의 합숙을 하면서 뭔가 최상의 컨디션이 아니었던 부분에서 홍진호 씨가 좀 핑계거리가 있었을 수도 있는데, 이걸 뭐 단판 승부에서 그걸 갖고 핑계를 걸 수는 없죠. 핑계를 댈 수는 없지. 이건 승부는 승부니까. 룰은 똑같이 룰에 대한 설명을 했었고. 그리고 신현지 씨가 꼴찌가 되면서 신현지 씨는 탈락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세미파이널 우승인 홍진호는 이제 게임을 정하고 대결 상대까지도 정할 수 있어요. 이 대결 상대를 정하고 게임을 한 걸 보면 처음에 일종의 기억력 게임을 이진영과 서출구를 붙이거든요. 아무래도 홍진호 씨가 뭐 기억력에서 부족하거나 그러진 않겠지만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불리할 수도 있죠.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다른 사람이 대결할 수 있도록 밀어넣고, 그리고 내가 스타일을 완전히 파악했다고 생각하는 덱스와 1대1을 하고, 그리고 대결이 조금 껄끄러울 수 있는 서출구가 저 기억력 싸움에서 이진영과 대결로 떨어지거나, 뭐 올라오더라도 대결에서 어느 정도 자기가 우위가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렇게 되면서 마지막 게임은 자기가 원래 한번 해봤던 그 길찾기 게임, 그거는 자신이 넉스한테 한번 이겨봤으니까 그걸 통해서 결승을 통해서 우승하겠다라는 전략이었을 것 같긴 해요. 이게 덱스가 만만해서가 아니라 덱스의 스타일을 파악했고, 그리고 이 일종의 오목 같은 그 게임은 내가 덱스보다 좀 더 우위에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했을 수 있죠. 덱스의 플레이 스타일상 뭔가 이렇게 한 수 한 수 전략적으로 하는 거는 좀 약하지 않겠나라는 게 이제 홍진호 씨, 실제로 덱스가 약한 건 아닌데 나보다 홍진호 씨 입장에서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렇게 해서 배치를 한 건데 결과적으로는 홍진호 씨는 너무 공룡이었어. 이미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지니어스 1에서 나왔을 때 혼자서 도전하던 그 늑대의 홍진호가 아니라 이제는 이런 게임 서바이벌 같은 거에 항상 모든 사람이 견제하는 절대 공룡. 그에 반해서 진영 씨는 물론 인기도 없고 좀 앞뒤가 안 맞는 그런 변명으로 민심도 많이 잃는 그런 부분도 있었지만, 그래도 지금 다른 사람의 장점을 흡수하려 하고 상황을 전략적으로 판단하려고 하고 확실한 목표, 나는 1등 하겠다 를 목표로 달려간, 어떻게 해서든 생존해서 살아남은, 공룡이 멸종하는 순간에 포유류라고 할까요? 그런 느낌이 좀 있었어. 유리사도 흉내내 봤다가 홍진호도 흉내내 봤다가 이렇게 하면서 서서히 조금씩 뭔가 다른 사람의 장점을, 물론 자기 스타일로 했지. 그러니까 내가 거짓말을 해서 너 왜 거짓말했어? 그거 걸렸잖아. 뭐 우리의 상대의 상상력을 제한해서 우리의 블러핑이 걸리게 생겼잖아. 이런 말을 들어도 거짓말 잘못했구나 생각 안 해요. 이진영 씨는 거짓말을 더 잘해야겠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스타일을 내 걸로 화시키는데 더 잘하려고 하지.
윤비 씨가 명분을 내세우면서 배신을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진영 씨는. 물론 그런 면도 있지. 근데 실제 윤비 씨는 생각보다 자기 팀한테는 의리를 확고히 지켰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진영 씨 눈에는 아, 저렇게 배신해도 결국 돌아갈 수 있구나 이렇게 보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기준으로 상대의 능력을 흡수했던 부분은 있지. 근데 이제 이게 결과적으로는 이게 서바이벌에서의 생존이어서 그렇지 이게 장기적으로 됐을 때는 진영 씨는 계속해서 고립됐을 거고 계속해서 생존이 더 힘들어지는 아,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일어나지라는 그런 고통에 빠졌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진영 씨의 이 방식이 내가 혼자서 살아남는데 문제가 없는 그런 직종이다. 그런 삶의 환경이다.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보통은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그러니까 조직에서의 진영 씨 같은 태도는 굉장히 견제받기가 쉽고 조직에서의 견제가 한번 시작되면 굉장히 삶이 고통스러워져요. 그래서 아, 저 사람이 1등 했네?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거는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느냐에 따라서 저거를 뭐 반면교사 삼을지 하나의 목표로 삼을지 그거는 결정하는 거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진영 씨 같은 태도로 했을 때 공공의 적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굳이 친해질 필요가 없는 경우는 있지만 굳이 공공의 적이 돼서 밉상이 돼가지고 찍혀가지고 안 해도 되는 고통을 안 겪어도 되는 고통을 일부러 겪을 필요는 없다는 거지. 서출구나 이진영은 이런 머리를 쓰는 게임에 둘 다 잘하는 사람들이니 자기가 그래도 세 가지 게임 중에서 자기가 가장 약할 것 같은 암기력이 중요한 그 게임을 통해서 이 둘 중에 하나를 날리려는 생각이죠. 그러니까 홍진호 씨가 보면 그때 현성주 씨한테 물어봤잖아요. 홍진호 씨 어떤 스타일일 것 같냐. 그러니까 홍진호는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를 파악하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했었단 말이죠. 이제 그런 걸 보면 상대의 스타일이 어떤지를 판단하는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덱스의 스타일은 상당히 많이 판단을 한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덱스를 상대자로 꼽았을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상대가 뭐 절대적인 수치에서의 이 사람의 강함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저 사람을 얼마만큼 판단했느냐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거기서 첫 번째가 지금 덱스야. 가장 많이 판단했어. 그게 앞게임에서 내가 승리함으로써 증명됐다고 생각했고 근데 그게 결과적으로는 홍준호의 패착이었지. 홍준호는 지금 게임 3개를 생각하고 이 세 사람에 대한 생각을 다 하면서 지금 덱스와 1대1이 임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덱스는 홍준호와의 대결이 전부였어. 이 사람만 이기면 돼. 내가 이 사람을 이길 수 있을까? 모든 걸 걸었다는 거지. 근데 홍진호는 지금 여기에서 얘 이기고 지금 서출과 이진영 저 암기력 싸움에서 지고 저 게임은 내가 안 해도 되니까 머리가 복잡해지는 거지. 그게 지금 홍진호 씨가 결과적으로는 패착. 이건 물론 결과론적인 해석일 뿐이에요. 이건 그리고 정말로 한 끗 차이지. 홍진호가 만약 하다가 약간만 조금 무언가를 깨달을 수 있었다면 뭐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거고. 서출구와 이진영 씨는 히든 미션이라는 게 이제 숫자 뒤에 글자가 있고 이건 이제 맞추는 그런 게임이에요. 우리 많이 해봤죠. 이 메모리 게임 같은 거. 아무래도 이런 게임은 조금 나이가 어릴수록 유리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에서 문제를 맞추는 거기서 이제 글자가 드러나면 그 글자에서 말하는 문제를 맞추면 이제 점수가 더 올라가는 그런 게임이에요. 결과는 진영 씨의 승리. 진영 씨는 정해진 틀 안에서 그 안에서 답을 찾고 문제를 푸는 것. 이거는 진영 씨가 어떻게 보면 이번 출연자 중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었을 수도 있죠. 어떻게 보면 수능이라는 것 자체가 그런 거니까 여기선 유일하게 만점자일 거 아니에요.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고 근데 물론 이제 출제자가 뭐 어떤 틀에 벗어난 전략을 요구하지 말아야지. 그 안에서 그걸 외웠다가 그거에 대해서 답을 찾아내고 빠르게 답 문제를 푸는 그거에 대해서는 훈련이 많이 돼 있는 사람이고 지금 이 히든 미션이라는 것 자체가 그와 비슷한 문제긴 했죠. 빠르게 암기해야 되는 것, 빠르게 주어진 것을 빠르게 외우기, 그리고 문제 중에 일부를 보면서 답을 찾는 것. 이제 그런 것들에서 진영 씨가 상당히 유리한 게임이 나왔고 그리고 서출구 씨의 멘탈이 너무나 빠르게 무너졌고 그런 부분이 있죠. 결승에는 진영 씨가 올라가게 됩니다. 서출구 씨가 굉장히 허무하게 탈락을 했는데 일단 게임 궁합이 워낙 안 맞는 면도 있었죠. 뭐 근데 운도 실력이니까. 그리고 단어들이 하나씩 하나씩 밝혀질 때 문제를 맞추면 점수가 확 올라가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내가 기억력이 자신 없으면 계속 눌러야 돼. 빨리빨리 계속 눌러야 돼. 어차피 깎여도 페널티는 없으니까. 물론 순서가 상대한테 넘어가긴 하지만 좀 더 과감하게 하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감함을 유지하고 이성을 계속 붙잡고 있었던 계속해서 전략적인 사고를 했고 그리고 문제와 잘 맞았던 그런 진영 씨가 승리를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어떤 뭐 면접에서 떨어졌다 아니면 어떤 프로젝트에서 내가 좀 결과가 좋지 않았다 그런 거에서 너무 좌절할 필요 없어. 내가 뭐 면접에서 떨어졌다고 해서 아니면 내가 누군가에게 고백을 해서 그 사람한테 까였다고 해서
내가 부족한 인간인 게 아니거든. 그냥 그 사람과 나, 아니면 그 회사와의 나, 이게 운때가 안 맞은 거거든. 그건 뭐 궁합이라고 하면 궁합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 지금 주어진 문제와 푸는 사람의 궁합, 서출구와 진영씨 지금 상황을 보여주잖아요. 어쨌건 지금까지 굉장히 즐거운 재미를 보여줬던 서출구씨. 서바이벌 맞춤 플레이어 서출구라고 돼 있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이거엔 동의할 수 없어. 서바이벌 이 프로를 굉장히 재밌게 해준 플레이어인 건 확실하지만 뭐 서바이벌에 맞는 모든 능력을 갖춘 플레이어는 아니야. 오히려 부족한 면이 확실하고 잘하는 면도 확실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프로에 더 빛나는 사람이었을 수도 있겠지. 그래서 서출구 씨는 이거에 대한 회상을 쉽게 할 수 없었던 경험이다. 왜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믿을 수 있는 동료가 있었다. 서바이벌 게임에서 이런 경험을 한다는 거는 흔치 않지. 계속해서 배신과 정치가 난무하던 상황에서 적의 넉스 씨가 윤비 씨를 믿었던 거거든. 그리고 좀 전에 편집이 살짝 끊겼죠. 제가 중간에 촬영을 멈추고 잠깐 다른 일을 하다 왔는데 그 중간에 윤비 씨가 인스타에 저희 방송을 언급해 놨더라고요. 스토리에. 실은 인스타를 잘 쓸 줄 몰라서 뭐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 어떻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뭔가 윤비 씨라고 이렇게 뭐 언급이 돼 있길래 하트 눌러져가지고 하트 눌렀어. 인스타도 제대로 할 줄 모르고 참 너무 아저씨다, 그쵸? 그 영상은 쭉 흐르는데 잠깐 수염이 좀 자랐다. 제가 서출구 씨는 믿을 수 있는 동료가 있었어. 한치 의심도 없이. 그게 이제 홍진호 씨였죠. 홍진호라는 플레이어와 그렇게 강한 신뢰로 게임을 해봤다는 그런 경험을 했다는 거는 굉장히 부럽죠. 이거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부러울 것 같아. 나도 부럽고. 근데 홍진호도 서출구였기 때문에 그런 신뢰를 줄 수 있었을 거고, 홍진호 씨도 서출구 씨에게 많은 의지를 하면서도 또 아픈 손가락이도 했을 것 같아요. 서출구는 이렇게 막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런 게 없거든요. 홍진호 씨는 그냥 이거나 저거나 그래 이 정도 해줄게 약간 이렇게, 그리고 좀 명분을 살짝 내밀면서 약간 자기가 욕먹는 부분을 조금 중화시키는 면도 있고, 그리고 좀 아닌 것 같아도 그래 그렇게도 해봐 약간 이런 면이 있는데, 서출구는 아닌 것 같으면 들이받아버려. 그러니까 홍진호 씨가 보기에 저 부분은 조금 무뎌지면 좋을 텐데 라는 느낌을 좀 갖는 면에선 좀 아픈 손가락. 어쨌건 강한 신뢰가 쌓일 수 있을 만한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그런 또 서출구니까 홍진호 씨가 또 신뢰하는 거지. 이 사람은 참 투명한 사람이구나. 그리고 자기 능력도 있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뭔가 되게 뜻깊었다. 그리고 덱스와 홍진호 씨의 대결이 시작됩니다. 컬러턴. 홍진호 씨는 진다는 생각을 안 했죠. 무조건 다 이긴다. 덱스 스타일상 좀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서 나는 덱스에 대해서 완전히 이해했고 덱스는 이 게임을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았다라고 지금 덱스를 조금 덜 인정하고 있지. 그러니까 덱스의 장점은 지금 이런 게임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실은 여기에서부터 패착이 있었어. 그러니까 이게 물론 홍진호 씨가 처음에 이 게임 룰을 오히려 자기가 이해를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게 생각보다 조금 너무 쉽게 흘러가는 면, 왜 저런 전략을 뒀지라고 이렇게 애매한 부분이 있었을 때 게임 룰이 이게 아닌가라고 뭔가 알아채려면 알아챌 수 있는 계기가 있었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지금 덱스니까 저런 실수를 할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하면서 게임에서 져버렸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홍진호 씨가 너무 공룡이었어. 너무 생각이 복잡했고, 그리고 뭐 이거는 홍진호 씨가 이런 핑계를 대진 않았지만 뭐 다리도 부러진 데다가 이 정글에서의 이런 상황들이 굉장히 피폐해져 있긴 했겠지. 40이 넘은 나이로 한다는 게 만만한 일은 아니긴 했겠죠. 그래서 끝까지 집중력을 유지하기가 힘들었다. 그리고 머리는 결승에 가 있었을 수도 있고, 덱스가 뇌지컬러도 한 방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를 이 뇌지컬러 맞붙어 보진 않았으니까 덱스랑은 직접적으로. 덱스 씨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건 진호 형님이랑 붙으면 무조건 진다고 생각했다. 근데 어렸을 때 오목 많이 하는 거, 그래서 좀 나한테도 승산이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하면서 시작을 한 거죠. 그만큼 이 팀원들에게 주는 홍진호는 큰 사람이었지. 그래서 홍진호 씨는 자기가 스스로 덱스의 흰색 돌 4개를 맞추면서 게임이 끝나버립니다. 홍진호 씨는 자기가 이긴 줄 알았었나 봐요. 이 앞쪽에 자기 영역에 이 4개 줄을 맞추면 된다고 생각을 했었나 봐요. 이게 색깔이 계속 바뀌면서 색깔이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을 그런 룰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홍진호 씨는 당연히 내가 이긴 줄 알았다. 그래서 홍진호 씨가 이제 내가 실수했네. 그리고 덱스는 영광이었다고. 홍진호 씨한테도 아마 인생에서 이런 일은 거의 없었을 거예요. 게임의 룰을 잘못 숙지해가지고 게임에서 져버리다니. 천하의 홍진호가. 이게 참 인생이라는 게 그래도 재밌는 거예요. 절대 강자인 줄 알았는데 진짜 일생에 한 번의 실수로 이렇게 큰 게임을 질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막 만화나 이런 거에서 보면 진짜 최강자는 한 번도 지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가 현실에서는 승률이잖아, 승률. 확률적으로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한단 말이에요. 인간사에서는. 근데 막 좌절에 익숙한 사람들, 아니면 자기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승률에서 진 것만 계속 기억을 하다 보니까 항상 스스로가 패배한다고 생각하고 살지. 그리고 이 패배를 우연히 겪지 않았던 사람들은 자기는 항상 이기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살고. 근데 실제로 인생은 그렇지 않죠. 승률로 이루어지지. 승률을 좀 높일 수도 있고 낮출 수도 있지. 내가 뭐에 도전하느냐에 따라서. 어쨌건 송진호 씨도 정말로 큰 경험했죠. 내가 이미 공룡이 됐다는 것. 공룡으로서 이런 실수를 할 수도 있다는 거. 룰을 이용해서 아까 공격 잘했죠. 아까 덱스도 실은 그렇게 해서 올인 전략을 이 사람을 유도해가지고 그래서 이겼었는데 막상 토너먼트에서는 역으로 심지어 상대가 쓴 것도 아니야. 자기가 룰을 혼자 잘못 이해해가지고. 그래서 참 이런 일도 있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홍진호 씨는 승부 속에서 살아온 사람이죠. 승부에 대해서 항상 깊게 생각을 했었고. 근데 이제 그 이해 아이콘이 됐다는 거는 지금은 뭐 밈처럼 쓰이지만 실은 그 사람 인생에서의 어떤 갈망 상태잖아요. 항상 이루고 싶은데 이루지 못했던 것. 그러니까 실은 고통과 연관돼 있는 거지. 심리적으로는 큰 고통이지. 사실상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는 거고. 그래도 이제 이런 패배에 대해서 큰 상처를 받거나 뭐 그럴 뿐은 아니죠. 홍진호 씨가. 이제 이 승부라는 건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는 거고 진다고 해서 나의 정체성이 패배자는 아니니까. 다만 이제 나도 언제든 질 수 있구나라는 걸 세상 깨달았을 수도 있겠지. 게다가 이제 피해 게임은 진짜 정글의 법칙을 함께 찍었으니까 정글의 법칙과 지니어스를 몰아서 찍은 거나 마찬가지니까 진짜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렇게 결승은 덱스와 진영 씨로 갑니다. 그리고 결승에 올라간 인스타 친구 윤비 씨네요. 결승에 올라간 덱스 씨가 장난스럽게 말을 했다. 그게 이제 진호 형님 이긴 사람이 피해 게임 1등이다. 그렇게 생각할 만하죠. 실은 진호 씨가 방금 그 룰을 오해하지 않았더라면, 물론 뭐 이프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만은 덱스가 그렇게 쉽게 이기긴 힘들었을 거고 결승에서 넉스와의 대결에서 보여준 것처럼 진영 씨도 뭐 근소한 차이일지 모르겠지만 좀 이겨서 우승으로 가지 않았을까라고 진호 씨 팬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지. 그건 진호 형님 이긴 사람이 피해 게임 1등이라 말하고 다녔는데 어쨌건 내가 진호 형님을 이겼으니까 1등 해야겠다. 그래서 더 확실하게 그런 생각이 들었다. 마지막 게임은 정글 메이즈. 예전에 홍진호와 넉스가 했던 게임이죠. 결과는 진영 씨가 최종 우승이 됩니다. 덱스 씨는 이에 대해서 또 피해 게임에서 가장 영광스러웠던 게 진호 형님을 이기고 전체 2등을 한 게 이것이 진짜 1등보다 더한 명예가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실은 야생팀이 끝까지 끈끈했어요. 근데 물론 이제 덱스와 서출구는 서로가 오해가 쌓이는 순간이 있었지. 좀 신현지 씨도 자기가 부각을 드러내야 된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이들에게 좀 배신을 하고자 했던 부분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덱스와 홍진호는 서출구 홍진호만큼 끈끈한 사이였다고 봐요. 근데 덱스는 자기가 챙겨야 될 사람, 자기가 지켜야 될 사람을 옆에 두는 것이 조금 더 익숙하고 홍진호 입장에서는 덱스보다는 서출구가 자기가 더 챙겨줘야 되는 사람이기도 했었으니까. 그렇다고 뭐 덱스와 서출구 이렇게 팀을 하기에는 두 사람은 또 다른 완충지대가 없이 두 사람이 이렇게 같이 팀을 하기에는 조금 불안 요소가 있죠. 성격적으로. 그래서 시즌 7 정도가 나오면 그때 다시 한번 1등을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면서 덱스님의 말로 끝이 나요. 그래서 피해 게임을 마지막으로 조금 정리를 해봤어요. 어떤 얘기들을 우리가 했었나. 처음으로 브랜딩의 중요성이죠. 이게 제가 뭔가 직장 내 고민이라던가 아니면 인간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다못해 소개팅을 나갔어도 브랜딩을 잘하라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보면 후지미나는 끝까지 약자로 분류돼 버렸지. 처음에 이 사람의 어떤 표현 때문에 이미 그렇게 브랜딩이 돼버린 거예요. 유리사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람, 우리랑 어울릴 수 없는 사람. 근데 물론 거기에 뭐 홍진호 같은 사람이 있었거나 이제 이런 식으로 좀 편견을 가지지 않고 바라봐줄 수 있는 사람이 있었다면 뭐 좀 다른 결과가 났을지도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처음 자기가 생각한 것을 믿어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말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한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것들. 그래서 후짐이라는 겸양을 하려고 했지만 그게 결국은 약한 모습으로 찍혀버렸고 유리사는 결국 감옥으로 계속 갔죠. 스파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계속 갔어.
그래서 참 이 사회생활을 하거나 인간관계에서는 첫인상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그건 결국 어떤 식으로든 찍히지 않는 게 중요하다는 말이기도 하고 다르게 표현하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상대가 나를 착각하게 만드는 데도 쓸 수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몸소 느낄 수 있는 그런 장면들이 있었고 두 번째는 이제 정치 부분인데 굉장히 정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임이었죠. 게임 룰 자체가. 근데 사람들은 내가 실리를 추구하는 것 그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은 사람 마음속에는 실리도 물론 크지만 공정성에 대한 욕구가 있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에게는 일종의 시기심으로 남아있기도 하지. 근데 이 시기심은 우리에게 필요한 감정이에요. 왜냐면 공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감정이었으니까.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지. 왜? 쟤는 나보다 땅을 더 샀으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배신도 결국은 명분이 있어야 되고 타이밍이 필요한 거예요. 가능하면 배신을 하지 않는 게 제일 좋죠. 근데 이제 이득 차이가 너무 크다면 배신을 해야 되겠지만 그거를 상대가 어느 정도 가슴은 아프지만 어느 정도 납득할 수 있는 거를 내밀면서 하는 게 물론 이게 너무 속이 보이면 좀 사람이 얄팍해 보일 수는 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막무가내로 보자마자 실리 쫓으면서 배신한다? 이거는 그냥 혼자 가겠다는 얘기지 인생. 근데 혼자 갈 수가 있느냐? 그것도 아니지. 왜냐면 사람들은 공정성 욕구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손해를 보면서도 저 사람한테 페널티를 준다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제 어느 정도 인간관계에서는 신의가 우선된다. 물론 이 피해 게임은 좀 배신이 난무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 그거는 이건 게임이어서 그런 거지. 그리고 세 번째는 명분에 대한 얘기인데 이 명분은 제가 다른 강의를 할 때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얘기해요. 이게 명분이 있으면 상대와 더 관계가 더 빨리 진전될 수도 있어. 상대에게 이 관계를 빨리 진전시킬 수 있는 명분을 주는 거지. 그게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연인 간에도 운명 같아요. 이게 일종의 명분이기도 하거든. 그 사람이 마음의 경계심을 내려놓을 수 있는. 이 사람과 마음의 경계를 내려놓고 싶어. 근데 이성이 그래도 처음 만난 사람이니까 좀 그래. 나의 이성이 상대를 처음 만났으니까 경계하자라고 머리는 말하고 있는데 상대가 말로써 그거를 어떤 그 명분을 만들 수도 있겠지. 제가 뭐 오늘 사귀거나 이렇게 하려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너무 친근해 보여서라든가 어떤 걸 도와주기 위해서라든가 뭔가 어떤 도움을 받기 위해서라든가 이제 그런 식으로 명분을 만들면 이 머리로 경계하던 마음, 경계하던 부분을 이제 내려놓죠. 왜냐면 내 마음은 상대를 받아들이고 싶으니까. 그런 식으로 명분을 이용하죠. 근데 실은 그 윤비 씨도 이런 명분을 참 잘 활용하는 사람이었죠. 명분을 통해서 공공의 적을 만들고 그걸 통해서 자신은 이제 살아날 수 있는 굉장히 정치적인 센스가 좋은 사람이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 명분에 좀 짓눌려서 자기의 실리 추구를 오히려 못한 면이 좀 있죠. 윤비 씨가 어떻게 보면 가장 의리를 쫓은 사람 중에 하나일 수도 있죠. 인스타 친구 맺어줘서 이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너무 홍진호 연합이 끈끈하고 그들의 서사가 재밌어서 그렇지 실은 이 수영장 연합의 서사도 수영장 연합이 결성됐을 때 시작된 거 아니거든. 처음에 남녀 갈등 구조 생기면서 그때 이들은 서로가 팀으로서 묶이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이들의 끈끈함도 만만치 않았다는 거죠. 천하의 홍준호를 보려면서까지 갔잖아요. 그리고 그걸 믿었기 때문에 넋은 윤비의 그 거짓말 한 번만 더 생각했으면 속지 않을 그런 거짓말에 넘어갔던 거고. 네 번째 홍진호 리더십. 홍진호 리더십이야 뭐 계속 언급을 했기 때문에 이걸 따로 얘기를 할까 하다가 홍진호 리더십은 기본적으로 인파워먼트를 살려주는 데 있어서 굉장히 특화돼 있죠. 근데 이거는 홍진호라는 사람이 가지는 신뢰할 수밖에 없는 능력치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이 자기의 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사람들한테 해봐 이런 식으로 하니까 뒤에 홍진호가 있어 라는 생각에 의지하고 가는 거죠. 그리고 장난 같은 것도 쉽게 칠 수 있는 그런 편안한 이미지. 이것도 홍진호 씨가 가지는 외모적으로 유리한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다 저런 리더십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그 사람의 외모가 미치는 영향이 당연히 있죠. 근데 이 사람이 잘생겼냐 못생겼냐 그거랑은 좀 다른 개념이에요. 홍진호 씨는 인상이나 이런 게 편하고 좀 친근한 외모이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이 사람은 굉장히 날카롭고 계산적인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인간관계를 계산한다는 게 아니라 전략적이고 그런 거를 잘 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담도 잘하고 편안한 인상을 주니까 사람들은 또 편안하게 다가가요. 그럼 또 더 돈독해지는 거고. 잘못된 길로 갈 때는 그거는 좀 너무 간 것 같아 라는 말을 하면서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긴 하지만 그렇다고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더라도 상대의 의견을 존중하죠. 그런 식으로 또 그것도 좋은데? 이러면서 그런데 좀 어떻게 다르게 더 좋게 할 방법은 없을까? 이러면서 계속 답을 내게 만들어. 덱스가 그때 납치할 때도 점점점 좋은 아이디어를 내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뭐 홍진호 리더십에 어떻게 보면 이 피해 게임을 하면서 가장 많이 언급한 주제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누구나 자리가 있다. 이거는 재밌는 이야기를 들은 게 있는데 인류한테는 왼손잡이
생맹 이런 분들의 비율이 항상 일정하게 유지되어 왔다는 거예요. 왼손잡이는 아무래도 공격하는 것, 대인전에 좀 유리한 면이 있겠죠. 그리고 생맹의 경우에는 수평선 너머에 좀 더 먼 것까지도 더 빠르게 본다는 그런 장점이 있대요. 특히나 밤 같은 때는 더더욱이. 그래서 그들의 비율이 항상 동일하게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거는 그들이 역할이 있다는 거지. 이번에 피해 게임에서도 실은 개개인의 능력치가 다양했죠. 어떤 게임을, 다른 게임을 만났더라면, 아니면 야생과 저택의 조합이 달랐더라면, 하는 상상을 계속 하게 만드는 그런 씬들이 되게 많았어요. 아, 이 사람은 이 부분에서 굉장히 뛰어난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약하구나. 그래서 실은 자리만 잘 만나면 다들 거의 우승까지도 할 수 있는, 뭐 아닌 사람도 몇 명 보이긴 했지만 거의 대부분이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었나 싶어요. 특히나 서출구가 홍진우와 함께 팀이 맺어지면서 이 사람이 날개를 달았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러면 서출구 같은 사이드킥을 얻으려면 홍진우 같은 여유로움이 있어야지. 이 사람을 또 인정해주기도 해야 되고, 그리고 이 사람이 주변에서 문제를 일으킬 때 내가 뒤를 또 받쳐주는 면이 있어야겠죠. 그런 리더를 만났다는 장점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출구는 어딘가에서 분명히 빛을 발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사람이었죠.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능이라고 해도 지식, 아니면 뭐 지능지수 이렇게만 구분할 수는 없는 거죠. 우리가 어느 자리에 가서 어느 문제에 맞닥뜨리냐에 따라서 더 잘 할 수 있는 사람, 더 잘 못하는 사람이 다양하다는 거야. 그 문제의 다양성만큼 다양할 수 있다는 거죠. 다 각자의 역할에 맞는, 각자의 능력에 맞는 자리가 있을 수 있다. 그거에 맞는 자리에만 간다면 누구나 그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 생각도 좀 들었어요. 그리고 같은 말도 좀 다르게 받아들여지는 누구예요? 서출구랑 홍진호 씨의 설득 전략이지. 똑같이 1,000만 원 달라고 했어도 서출구는 되게 집요한 것처럼 좋은 소리 못 듣고, 홍진호는 그냥 쿨하게 넘어간단 말이죠. 설득 전략 자체의 차이가 있죠. 그게 홍진호 씨는 명분을 잘 제시하는 것도 있지만 자기의 감정적으로 자기가 어떻게 보면 안 좋은 거나 이런 거를 굳이 개입시키려고 하지 않아. 서운함이나 이런 게 있어도 그거를 배제하고 얘기를 하려고 하고, 상대가 어떤 잘못을 했어도 그거를 굳이 다시 들춰내서 뭔가를 문제 삼잖아요. 그 상황에서 문제가 될 것 같으면 그 상황에서 지적을 해서 그만하라고는 할 수 있지. 그래서 진영 씨가 전략상 불리할 수 있는 그런 말들을 하면 그만하라고는 해도, 그것 때문에 이 사람에게 그 뒤에 이 사람과 어떤 얘기를 하거나 어떤 딜을 할 때 그거를 끌어와서 이 사람과 얘기를 하지 않지. 물론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할 거라고 예측은 하지만, 신현지 씨에게 서운한 마음은 있었지만 그것을 상대가 그 상처를 치료해 주길 원하지는 않았지. 그거를 뭐 해주면 고맙지만, 그래 그럴 수 있었겠지라고 스스로 이해하고 자기가 다른 딜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실은 어떻게 보면 좀 용서의 개념에 가까운 건데, 이게 뭐 상대를 용서했다기보다는 인간에 대한 기대치가 좀 낮고, 그리고 내가 굳이 그걸로 내 인생에 시간을 쓰지 않겠다. 너를 미워하는 것으로 혹은 너에게 서운한 마음으로 내 인생에 시간을 쓰지 않겠다라는 마음이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제 서출구 씨는 그 서운함이 먼저지. 근데 실은 대부분 서출구 같은 마음이에요. 서출구 씨가 평범한 거지. 그래도 어쨌건 같은 말도 다르게 받아들여지게 하는 거는 내가 감정을 내세우지 않고 상대의 실수나 잘못을 굳이 들춰내지 않은 상태로 좀 이성적인 상황에서 대화를 하는 것이었을 걸, 그게 이제 영향이 있었죠. 그리고 이 엘리트 의식 부분인데, 실은 이건 어쨌든 진영 씨에 대한 얘기죠. 이게 내가 엘리트 의식이 있고 내가 뛰어나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깔고 있으니까 이게 그걸 알아주지 않으면 자꾸 피해 의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고립되게 되는 거죠. 자꾸 인간관계가. 근데 이 부분은 실은 팀을 잘 만났기 때문에 그렇게 안 보였지, 서출구 씨도 엘리트 의식이 있는 사람은 아닌데 이런 식으로 흘러갈 수는 있었어요. 그리고 진영 씨만큼은 아니었지만 유리사 씨도 살짝 이런 모습을 보일 뻔했죠. 이게 나는 남들과 다르고 나는 다 할 수 있다는, 어떻게 보면 일종의 자신감의 표현이기도 한데, 그런 것들이 실은 겉으로 과하게 드러나게 되면 사람들은 이 사람에게 이질감을 느끼고 불편함 혹은 두려움을 느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을 자꾸 선을 긋고 보고, 그러면 나는 피해의식이 생기지. 왜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이 사람들이 날 이렇게 평가하지? 라고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홍진호 씨 외모가 주는 유리함이 있다. 8번째는 투사인데, 보통 다른 사람을 평가하거나 다른 사람의 전략을 예측할 때 나의 행동을 기준으로 예측하는 경우가 많아요. 홍진호 씨는 자기 행동을 기준으로 예측을 잘 안 하거든요. 보통 좀 열어놓고 봐요. 그러니까 예측이 잘 맞아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예를 들어서 윤비 씨가 선동한다거나 이진현 씨가 배신한다거나 이제 그런 것들, 뭐 그러니까 내가 들었을 때 가장 싫은 말, 예를 들어서 신현지 씨는 싹수가 노래,
자기가 들었을 때 가장 심한 말이었겠죠. 가장 상처가 됐던 말, 욕보다 더 싫은 말이었겠지. 이제 그런 것들. 실은 내가 가진 어떤 문제를 타인에게서 보고 그걸로 타인을 평가하는 거지. 물론 이건 투사와는 살짝 다른 개념일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계속 보여서 되게 흥미로웠어요. 그리고 승패는 정체성이 아니다. 여기서 뭐 지고 이기고 했지만 이게 결국 뭐 누구나 자리가 있다와도 비슷한 개념일 수 있는데 여기서 어떤 게임에 졌다고 해서 내가 부족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냥 그 게임에 졌을 뿐이야. 이거는 지금 우리가 서바이벌이니까 여기서 탈락을 해버리지만 인생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 한 번의 실패도 있고 이기기도 하는 거지. 승률인 거지. 그런 비슷한 얘기를 홍준호 씨가 또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떨어진 다른 분들이 또 아쉽기도 한 거죠. 저 친구가 살아남아서 좀 더 역할을 해줬다면 어떤 다른 모습을 보여줬다면 재밌었겠다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감정과 이성의 조화인데 여기 보면 굉장히 이성적이면서도 감정적인 분들이 많아요. 특히나 그 수영장 연합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그 감정적인 분들이었지. 근데 그 감정적이라는 건 절대 나쁜 건 아니죠. 감정이 있어야 뭐 정치도 어느 정도 하는 거고 서로가 끈끈하게 연결되는 것도 하는 거고 감정이 없이 너무 이성만 앞서면 이거 뭐 로봇이니까. 제가 맨날 AI 소리 듣잖아요. 나 굉장히 감정이 풍부한 사람인데. 근데 이제 그게 이성이 없는 감정만 있을 때는 그 감정이 근거가 없는 감정이 되는 거고 감정이 없이 이성만 있으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기가 힘들지. 그래서 오히려 심리전이나 이런 데서는 불리할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모든 일에 있어서는 항상 균형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 균형을 유지할 때 감정도 빛을 발하는 거고 이성도 빛을 발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지금 피해 게임 12편을 달려왔네요. 그리고 한 편 한 편 꽉꽉 채워서 만들었었는데 일종의 뭐 리뷰 겸 분석이다 보니까 그렇게 분량이 좀 늘어났지만 굉장히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이것으로 피해 게임 리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또 다음에 다른 또 재밌는 콘텐츠로 돌아올게요. 그러면 다음에 만납시다. 12편 함께 해주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